알고박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새해가 밝은 시점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요. 2023년도도 건강하고 즐거운 크립토 생활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에 있었던 크립토 씬 내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 2023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지금 이 크립토 씬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좀 묶어보면 첫 번째가 투자자 경제를 위해서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양하게 발행됐었는데 이게 한계를 드러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올해 5월 달에 테라 루나 사태죠. 테라 USD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가치가 없어지고 테라 루나 생태계 전체가 사라져버린 수조 원가량의 손해, 그리고 전체 시총으로는 수십조 원 정도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과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를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소 내에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결제통화 유동성이 공급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법정화폐로부터 결제통화 유동성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거래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역할을 그대로 디파이에 와서도 또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메커니즘상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메커니즘과 디파이에서 요구되는 발행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진화를 했는데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앙화된 요소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과정,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게 2022년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테라 루나 사태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다들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디로까지 확산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USDT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바이낸스가 하고 있는 BUSD가 규제 당국의 규제를 속에서도 살아남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곧 위험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끝났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전환을 하는 방향과 관련돼서 2023년 전망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투자자 경제 의존적인 디파이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파이는 2019년 정도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해서 어찌 보면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바 있죠. 2021년의 성장세가 2021년 부처님 오신 날에 확 꺾여서 한번 와르르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다른 이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디파이에 모여 있는 유동성의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형적으로 투자자 경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스왑 프로토콜, 가장 유행했던 디파이가 스왑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디파이 이자 농사를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디파이 이자 농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수합 수수료로 떨어뜨려 준 걸 마치 이자를 받듯이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한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유동성 공급자들이 리스크는 상당히 줄이면서도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토큰 간의 수합, 암호화폐 간의 수합이라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수합을 통해서 나오는 수수료보다 거버넌스 토큰으로 크게
보상을 주면서 수익률이 부풀려 보이는 거버넌스 토큰 실제 수합 수수료에 의해서 나오는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분배되는 수익이 뭐 1, 2%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합 프로토콜이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을 이용해서 뭐 30%, 50%, 100% 이런 식의 그렇게 보이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2021년에 디파이의 이슈는 그때 거품이 한번 꺼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아주 필요에 의해서 어떤 A 토큰과 B 토큰을 서로 교환해야 된다라는 사용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환에 따른 수수료만 가지고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것들이 성장했다면 상당히 좀 달랐겠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TVL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인센티브 정책 때문에 이게 크게 부풀려진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이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 경제가 충분히, 즉 A 토큰과 B 토큰을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사용자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끼리 이 디파이를 가지고 뭐 수합도 하고 거기에 수수료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투자자 경제의 거품들이 2021년도에 디파이의 위험으로 드러났는데, 그 루나테라 사태에서도 앵커 같은 프로토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함께 무너지는 과정, 또 앵커 프로토콜의 테라 USD가 잔뜩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투자자 경제 중심적인, 그 투자자 경제에 의존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 온체인 사용자가 없는 NFT 한계. 우리가 NFT 얘기를 올해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뜨겁게 달궜던 NFT 시장에서 정말로 그게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FT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물론 처음 NFT가 등장한 것은 되게 오래전이지만 이게 붐이 시작됐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투자자들끼리 붐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실제로 가치로 실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심지어 뭐 미술품을 이용해 갖고 NFT를 발행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뭐 베이시도 그렇고 크립토펑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고 그 주변으로 커뮤니티를 모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온체인상에서 지지되지 않는, 그 펀더멘털이 온체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NFT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온체인 사용자가 있으려면 온체인의 유틸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NFT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게임 NFT 같은 것들이 온체인에서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NFT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온체인 사용성이 없는 NFT가 유명세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품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게 올해 이제 좀 드러난 것 같고, 고점으로는 뭐 몇천 이더 뭐 이렇게 가격이 매겨졌던 그런 NFT들이 지금 거래량이 실종된 상태. 물론 일부 NFT들 아직 뭐 작동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온체인 사용성이 없는 NFT의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거래소 사업 모델의 진화적 한계를 드러낸 한 해였다고 보이는데요. 거래소 사업 모델은 크게 진화 방향을 두 개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유동성을 늘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유동성 중심적 진화 전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지향적인, 제도권 내로 편입되려고 하는 제도지향적인 거래소 사업 모델이 있는데, 지금껏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를 이끌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동성을 성장시키면서 성장하는 거래소 진화 모델이 쭉 이끌어왔죠. 이제 제도화 쪽으로 갔던 거래소들은 어떤 거래소들이 있냐? 뭐 유럽의 빗스탬프나 미국의 코인베이스 이런 곳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팍스 채널 보고 계신데 코팍스, 이런 거래소들이 좀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는 진화 전략을 쓰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유동성 중심으로 가는 대표적인 거래소가 바이낸스와 FTX 같은 거래소였죠. 근데 지금 보면 FTX가 무너지면서 이 유동성 중심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진화 전략을 가진 거래소 BM이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들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거래소에 대한 제도화도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고, 유동성 중심으로 성장하던 거래소 BM이 큰 폭탄을 터뜨리면서 무너지고, 이런 그 주변 생태계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2022년도에는 이 거래소라고 하는 모델이 크립토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평가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투자자 뷰에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 경제 의존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의 위험, 그리고 온체인 사용자가 없는, 온체인 사용성이 없는 NFT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사업 모델들이 진화가 지금 현재 크립토신의 진화 단계에 걸맞는 BM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4개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 뷰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랜딩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는 이 랜딩 프로토콜들이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위험들도 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투자자 뷰에서 이슈가 됐었고, 또 한계도 드러냈었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급자 뷰에서 2022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공급자 뷰에서는 주로는 프로젝트 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